카리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1일 수요일 미국 마감으로 찾아온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팬비즈를 통해서 단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하락장이었습니다. 전면적 하락장. 대형주들의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4%대, 브로드컴 5%대, 애플이 무려 3%, 아마존이 3%, 테슬라 4%, 구글 2%대 등등 주요한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고, 기술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가 생환했습니다. 그리고 샌디스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가 등장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돼서 돈이 급하게 될 경우 무조건 팔 겁니다. 무조건 팔 건데, 정신 차린 외국인이라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을 보면 삼성 하이닉스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팔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네요. 자, 바이오 제약 주식들이 좀 붙었고요. 소비 유통 주식들, 그다음 필수 소비재, 코카콜라, 펩시 오른쪽 끝에 그런 것들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조금 살아 있고, 나머지는 거의 전멸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대의 하락이니까 오랜만에 꽤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트럼프가 싼 결국 트럼프가 정리할 것.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를 한번 다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자산 투자를 할 때는 무엇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죠?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죠? 위험 대비 수익을 바라보죠. 가능하면 위험은 적고 수익은 높은 거를 바라보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율로,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은 없지만 안전하게, 그러나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이고 투자를 하죠. 그 영역이 어디죠? 주식보다 훨씬 큰 영역, 뭡니까?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안전자산이죠. 특별히 국가 채권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으면 채권이라는 거는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건데, 국가 채권이라는 건 국가가 부도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웬간해서는 선진국 국채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전자산 또는 무위험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센 나라가 어디다? 미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는 안전자산이자 무위험자산의 하나의 아이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금리라는 건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는 일종의 채권 시장의 기준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점이 고정된 게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때그때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즉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정기적으로 한 60일에 한 번씩 발표하는 그 금리가 60일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금리가 일종의 또 기준에서도 또다시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 기준금리와 일반적인 표준금리, 즉 10년물 국채금리와의 이격이 조금 벌어져서 굉장히 오랜 기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것들이 뭔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매우 높여놨어서 어떤 괴리가 벌어졌죠.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보다 높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정되자 금리를 정상화시켰고, 그래서 단기물과 장기물, 그 다음 기준금리 간의 어떤 질서정연한 흐름들이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무위험 자산이라도 오래도록 맡기면 이자를 더 받고 조금 맡기면 이자를 덜 받는 구조가 채권의 일반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채권을 일반을 했어요. 그렇죠? 어려운가요? 더 이상 못해. 이 정도면 더 이상 못해. 이 정도면 쉽게 했다고 생각해, 나는. 자, 그래서 어쨌든 채권 시장이라는 거는 누군가 돈을 땡기기 위해서 발행을 하죠. 발행을 하는데, 발행하고 난 채권은 어디 갈까요? 발행하고 난 채권은 보통 주머니에 들어가서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자는 주겠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중간중간 이자를 받다가 돌려주세요 내 돈, 이러고 원금을 받는 구조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채권을 땡긴 사람 중에 발행한 애들, 발행할 때 돈을 받는 거죠. 발행할 때 돈을 받는데 그거를 받은 애들은 만약에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죠? 돈이 필요하면 그걸 팔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발행 물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발행한 애가 가끔씩 한 번 발행한 게 아니라 맨날 발행해, 맨날.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샀다가 나 이거 돈이 급한데 하고 팔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통시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상 발행시장 규모보다 너무 발행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제도 발행했고 오늘도 발행했고 내일도 발행하니까 작년도 발행했고 재작년도 발행했고 맨날 발행을 하니까 이 유통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엄청나게 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발행시장과 떨어져서 유통시장이 따로 놀아서 이 유통시장은 그 당시에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그 당시에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 금리는 뭐에 영향을 받아?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 경기가 나쁘면 금리가 좀 떨어지는 거고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중 유통 금리는 시중의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영향을 받는 주체가 있죠. 뭐가 있죠? 수급 동향입니다. 사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사자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져요. 반대말로 팔자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져요. 예, 팔자가 많으면. 그런데 금리와 가격차를 보면 할인채를 보면 10% 할인채는 원금 10,000원일 때 9,000원이 되는 거고 5%짜리 금리는 할인채로 보면 10,000원짜리가 9,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외상관관계를 가져요. 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낮은 거예요. 그죠?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거니까 할인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역외상관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금리와 가격표를 이렇게 막대기로 금리 가격 막대기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팔자가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나? 떨어진다. 그럼 금리는 올라간다. 이겁니다. 정리되셨죠? 요즘에 새로 오신 신입생들이 많으셔가지고 참 나중에는 이거 딴 데 가서 어떻게 돈 받고 배우세요. 네, 데일리로 이런 거 계속 할 수는 없어. 계속 할 수는 없고 한 번 가끔 1년에 몇 번만 상기 차원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들으시고 잘 아시다시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시피 마틴 루터 킹데이 때문에 감춰져 있었습니다만 그린란드에 대해서 관세 문제를 꺼냈죠. 예. 근데 지금 오늘은 그 관세에 대한 피로감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뭐야 또 예전 생각과 또 관세야 하고 비중 축소를 결정을 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짜리 주식 떨어진 건 문제가 아닙니다. 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에서 떨어지는데 무슨 문제야. 고점에서 2% 떨어진 게 무슨 잘못이냐고. 5%가 떨어지는 10%가 떨어지는 고점에서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거에 아우성 치는 게 오히려 웃기는 거지.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권 시장 얘기를 쫙 바닥에 깔은 거고요. 자, 유럽 애들이 사실상 미국 애들하고 인종적으로 뭐 큰 차이가 나나? 큰 차이 안 나죠. 물론 앵글로색슨이 중심이긴 합니다만 큰 차이 안 나요. 그러면은 미국 애들의 약점을 유럽 애들이 잘 알까 말까? 뭘까? 알까 뭘까? 알겠지. 자, 미국의 약점 뭔가요? 우린 아는데. 그죠? 예, 미국의 약점 뭡니까? 퇴직자들의 그 어떤 미래 생활이죠. 퇴직자들은 어디에 자기의 생명줄이 걸려 있어? 주식시장에. 그쵸? 401k로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무지무지하게 크고 퇴직연금 시장이 대량으로 주식시장에 빨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적당하게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예 안 들어왔지만 들어와야 되지만 그렇다고 미국만큼 많이 들어오는 건 나는 반댈세. 나는 물론 퇴직연금을 하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시장이 훨씬 커져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나라가 담보로 잡히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근데 어쨌든 즉 퇴직자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담보예요. 미국 시장은 담보물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자,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잠깐 외곽으로 돌아갔다가 본론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근데 외곽에서 이미 뭔가 문제가 좀 있어.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데 1번이 지금 그 자민당이 이제 다시 집권 세력이 되고자 그 총선거를 다시 하겠다, 그 중요한 선거를 다시 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지금 개판하는 시장 있죠. 어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자, 환율 금리 테이블 한번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금리 테이블. 자, 여러분
일단 10년물 미국 10년물 개판 났어요. 지금 4.3이야. 일단 개판 났어. 지금 주식시장 빠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먼저 개판이 난 나라가 있었으니 일본 니폰 데스. 네, 니폰 데스 개판. 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10년물이 어제자는 얼마였냐면 그제자는 얼마였냐면 2.1이었단 말이야. 그 전에는 2.0 몇이었어. 지금 2.37이에요. 2.4 근처예요. 예? 자, 30년을 봐봐. 어제 3.6이었는데 어제도 많이 올랐단 말이야. 어제 보여드렸잖아. 미친 거 아니에요? 하고 올려드렸는데 오늘 3.9야. 이것은 일거로 아사리 개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개판 났어요 지금. 네, 자 차트로 한번 볼게요. 10년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 야, 한국 주식시장인가? 이렇게 했는데, 자, 1일물로 보면 더 확연하지. 지금 밑꼬리 달고 위로 더 올라. 와, 야 이거 먹어야, 야 이 정도면 수익 실현해야 돼 하고 팔았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그냥 더 사서 그냥 더 밀어붙이는. 와, 이거 실화냐? 지금 장기적으로 봐드릴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게 지금 이거구나. 지금 야 중국 금리보다 얘네가 낮았어요 금리가. 근데 이제는 그 안드로메다야. 중국 금리 2% 안 되거든 10년물. 이거 완전 안드로메다 가버렸어. 야 그렇고요. 자 또 30년물도 같이 볼게요. 30년물 같이 볼게요. 자 30년물도 이거 그림이 안 그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이거 이상한데? 뭐지? 오른쪽 위에만 있는데? 갭상이 이렇게 많이 된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림 좀 잘. 이거구나. 폭락한 다음에 다시 제자리 찾으면 다시 폭락이야. 와 지금 이거 실합니까 여러분? 일본은 늙은 나라예요. 50년 이상 된 기업이 제일 많은 나라이고 평균 기업의 생존 그 나이가 54세인가 그래. 미국은 25세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게 늦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10년물은 일본 30년물과 비교하는 게 맞거든. 모든 게 느린 나라라서 지금 3.9예요. 4% 가까이 왔습니다. 이거 어쩔라 그래? 자 여기서 잠시 강력한 회색 코뿔소를 언급하고 가야 되겠지. 저 금리는 환율의 가장 중요한 변수잖아요. 금리가 높으면은 그 돈을 갖고 있으면 이자를 많이 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금리가 30년물이 4%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일본 엔화는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강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강세가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금리가 높은데 강세가 돼야지. 왜 안 돼? 그거는 당연히 얘네들이 돈을 더 풀겠구나. 우리가 그동안 봤잖아. 일본이 돈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푼 거를. 그 다음에 달러빚으로 풀지 않고 자국민에게 푸니까 그냥 통화가 녹아내리는 거죠. 지금 통화가 녹아내리고 있는 거거든. 앞으로 더 녹을 거다 생각하니까 엔화가 지금 약세인 거예요. 그 통화 테이블도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엔화가 지금 또 말이 안 되잖아. 금리가 저렇게 오르는데 왜? 근데 자 보세요. 녹아내리는데 오늘은 별로 안 녹았지.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위안화 보세요. 6.95야. 자, 변수. 자, 동북아 3국의 통화는 아무래도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 영향 안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중국 위안화의 상황들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 중국 얘네는 수직 하락이네 거의. 수직 아니고 45도 각도. 네, 오버했습니다. 자, 45도 각도 하락이야, 지금. 6.95 왔어요. 7 깨지고 너무 쉽게 쭉쭉 내려오거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자칫 일본이 우리 그렇게 돈 많이 안 풀 거예요. 그렇게 완화적인 스탠스 안 할 거예요라고 만약에 하면 이 금리에서 엔화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게 재앙일세. 그 재앙이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다 죽어. 아이씨, 이놈들이 왜 세계의 목줄을 잡고 이러고 있지? 진짜? 나 진짜 미치겠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4년도에 당해봤기 때문인데, 물론 그러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때 줍줍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줍줍이에요. 무조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볼 것도 없어. 너무 뻔해. 자,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귀찮지만 한번 더 보죠. 한번 더 보시죠. 귀찮지만 한번 더 봅시다. 잠깐만. 어디 갔어? 이거 맞나? 잠깐만. 다시요.
맞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서 그런가? 아닌데. 이거다. 찾았어요. 잠깐만. 이게 너무 단박에 일어난 사건이라. 자, 봅시다. 어제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자, 왼쪽 밑에 퍽 꺼진 거. 그때 그 엔캐리 청산이죠. 엔캐리 청산. 자, 엔화가 강세까지 되면 금리 높아지는데 엔화 강세? 그럼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빡 올라오죠. 그죠? 실제로 지금 엔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엔캐리 청산의 요소가 계속 올라오고 점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버티는 건 엔화가 녹으니까 괜찮아,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엔화가 강세로 돌면 어떻게 되냐? 저 왼쪽에 푹 꺼진 거 있잖아요. 저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일단 깔고 됐습니다. 자, 주변 여건의 중요한 포인트 한 개는 얘기했고요. 하나 더 남아 있어요. 하나 더 남은 건 조금 얘기하는데, 자, 그럼 오늘은 오늘의 실질적인 문제는 주가 2%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좀 무슨 문제냐? 우리 트럼프 원께서 우리한테 하는 것처럼 지금 동북아 3국인데 중국은 아니고 동북아 2국에 대해서 힘을 쓰고 가셨죠. 그 다음에 대만까지 동아시아 3국에서 힘을 이렇게 쓰고 가시면서 뭐 선거 때문에 그런지 이제 그랜란드를 먹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유럽 애들은 자기네 같은 동족이잖아. 같은 동족끼리니까 지금 저걸로 관세로 때립니다. 다음 달부터 10%, 6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린란드의 파병한 8개국에 대해서 어제 그 국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유럽에서는 어떻게 되냐? 유럽 연합도 930억 유로 규모의 대미 관세 패키지로 대응하는 한편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 대응 조치를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통상위협 대응 조치는 ACI는 뭐냐면 이게 발동되면 해당국에 대해서 무역 및 투자 제한, 금융 서비스 활동 제한 및 공공 조달 참여 금지, 지적 재산권 보호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까지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잠깐 봤지만 미국 채권 시장 보고죠. 미국 채권 시장이 개판 났잖아. 지금 하루에 그 10pp 가까이 올랐으니까 개판 난 거 맞죠? 미국 금리 상황을 한번 보고죠. 네. 지금 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데 미국 기준금리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올랐잖아. 근데 지금 4.3이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피투하는 세력들이 생기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산 애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몇 바퀴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문제죠. 레버리지가 죽어버려. 씨가 말라 돈이. 어떻게? 자, 미국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또 그 돈으로 또다시 은행에 가서 미국 국채를 사요. 그리고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그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어요. 그 대출 받은 돈으로 또 미국 국채를 사요. 그 미국 국채를 가지고 또 돈을 대출받아 그걸로 주식을 사. 그러면 금리에 어떻게 돼요? 금리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레버리지로 투자한 애들은 돈 싹 빼야 됩니다. 자, 이게 어디서 드러났느냐? 가장 레버리지가 큰 시장이라고 여겨지는 시장이 어디냐면 제가 보니까 코인 시장이네요. 네, 코인의 가격 하락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원자재 중에 금은 사상 최고치 유지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작살. 자, 비트코인 그래서 지금 짤돌아. 코인의 아버지 그 트럼프의 막내 아들 상황과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짤이 돌아. 난 너무 되게 웃긴데 저기 코인 투자한 사람 지금 다 돼진다.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많이 쓴 데는 금리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 한번 잠깐 보고 갈까? 자, 오른쪽에 코인 투자한 트럼프 막내 동생. 자, 금을 갖고 있는 아저씨들. 뭐 이렇게 해서 패러디해서 표정 관리 안 되는 거지. 크립토 갖고 있는데 어쨌든 뭐 웃기는 짤이었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오늘의 마지막 트리거는 당하고 있는 덴마크가 던져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스카 벤센트가 대답을 했어요. 왜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느냐?
히스테리를 진정하고 심호흡을 한번 해라 라고 미국 재무장관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왔을 때는 뭔가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덴마크 연기금인 아카데미커 펜션은 이날 미국 정부의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며 이달 말까지 미 국채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 기준 아카데미커 펜션의 미 국채 보유량은 1억 달러 정도입니다. 또 다른 덴마크 연기금 PBU는 최근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 국채 2억 덴마크 크론에 약 3,140만 달러를 매도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유에 따른 여러 조치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자, 이거 연기금 여러 개 있겠죠. 우리나라도 공무원 연기금, 군인 연기금, 어디 연기금, 사학연금 재단, 뭐 연금 엄청 많죠. 네, 미국 국채 얼마 갖고 있을까? 자, 일단 미국 국채 국가별 보유 현황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네. 요거 보시면은, 자, 일단 1번이 제일 많아. 1번. 1조 226억 달러 갖고 있어요. 다음에 영국 8,885억 달러. 그다음 중국 6,820억. 와, 많이 줄었다. 저 1조 몇천억이었는데. 그다음에 벨지움. 자, 유럽 아저씨들 나옵니다. 4,810억 벨지움. 벨지움은 이번에 상관없는 건가? 자, 캐나다. 그다음에 케이만 제도. 이 케이만 제도의 유럽 자금 얼마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자, 룩셈부르크 나왔어요. 룩셈부르크. 자, 프랑스. 자, 아일랜드. 근데 유나이티드 킹덤하고 아일랜드는 좀 빠질 것 같은데. 자, 타이완, 스위스랜드, 싱가포르, 홍콩, 노르웨이. 야, 노르웨이 있네.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규모가 적지 않아요.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뭐 합산하면은 한 1,000억 달러는 되겠네. 1,000억 달러는 됩니다. 자, 저게 시장에 조금만 나오고 계속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면 팔 거야. 안 사. 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국채 발행이 계속 해야 되거든. 근데 안 사. 팔 거야. 안 팔아도 안 사. 팔 거야. 이렇게 계속 하면 그래서 오늘 그 미국 국채 시장이 개판 났다. 근데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발언을 보니까 진짜 개판 난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스카페센트가 아까 왜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몰아갔느냐, 수모을 하고 좀 진정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이상한데 왜 저런 말을 하죠? 뭘만 하고 이런데 나는 스카페센트 나는 일본 측 카운터파트와 연락을 취해왔고 그들은 시장에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발언들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확신한다. 자, 다시 한번 주요국 미국 국채 보유 순위 볼까요? 첫 번째 어디라고? 1번. 야, 미국이 믿을 건 1번밖에 없네. 그쵸? 근데 1조 2천억 달러 들고 있는데 지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일본 당국이 우리 카운터 파트너인데 일본 당국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발언들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확신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야, 우리 미국 국채 사줄게 얘기하라는 얘기 아닌가 이거? 난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보스 포럼 참석 중인 가타야마 재무상이 발언하셨습니다. 네, 역시 또 우리 윗분하게 이렇게 폴더 인사하시는 우리 일본 분들, 시장에 있는 모든 분들은 진정해 주길 바란다.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의 재정 정책은 일관되고 책임 있고 지속 가능했으며 확장적인 정책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뭐 진정해 주길 바란다고 하니까 뭐 얘네들이 더 살 수 있다라는 팁을 날린 것 같긴 한데, 우리의 재정 정책은 일관되고 책임 있고 지속 가능했으며 확장적인 정책이 아니었다. 이거는 우리는 일본에서 돈 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고, 이 말은. 근데 지금 앞서 일본을 먼저 깔았잖아요. 일본도 개판 났잖아. 일본이 개판 났는데 미국도 개판.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트럼프가 싼 똥은 트럼프가 치울 것이다 라는 결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1번 문제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건은 결국은 그린란드 건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시장 빠지면 그린란드 건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하나는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여러 사람이 갔는데 여기 앤디 제시 아마존 CEO도 갔어요. 여기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볼게요.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자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 이거는 우리가 그 관세 시작이 발동되기 전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대폭적으로 늘었다는 거에서 알 수 있죠. 근데 소진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고 일부 판매자는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로 결정했다. 일부는 수요 창출을 위해 비용을 직접 흡수, 또 다른 이들은 그 중간 지점을 택하고 있다. 그 영향이 점차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마존이 소비자를 위해 가능한 한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부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 소매업은 운영 마진이 한 자릿수 중반에 불과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비용이 10% 상승하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선택지가 무한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난다는 거죠. 아마존은 우리나라 쿠팡하고 비견될 수 있는 기업이죠. 압도적인 온라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가격으로 사업을 하면서 여기까지 성장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마진율이 몇 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정도면 뭐 5% 내외 뭐 이렇게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5, 6, 7%나 뭐 이렇게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0% 올라가는 거는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회사 중에 작년도 3분기에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이 거꾸라진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해봤죠.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왜 관세 영향을 왜 받았니? 그거 수입업자가 해야 되지 했는데 수입업자가 저희예요. 뭐 이러더라고. 근데 서서히 가격을 올릴 거예요. 네. 안 올릴 수가 없죠. 서서히 올릴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자, 이 말인즉슨 하나의 단면이긴 합니다만 결국 6개월이든 1년이든 생산업자들은 이 가격을 반영시킬 거예요. 생산업자, 유통업자들은 관세 때린 거에 대한 걸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올릴 겁니다. 네. 결국은 자, 그래도 단적으로 반도체 관세에 걱정하시는데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어디겠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이런 홍콩 이런 데죠. 걔네들이 중간 조립해가지고 갖다 보낸 대만 이런 데 아니겠어요? 대만도 사실 미국 직접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통업자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엔비디아 칩 수출하는데 TSMC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거잖아요. 엔비디아 칩. 그죠? 수출하는데 그러면은 관세를 TSMC가 물겠어? TSMC가 물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자, 지금 같은 메모리 상황에서 메모리 업체들 관세를 물겠어? 안 물죠. 관세 누가 물어? 빅테크 업체들이 무는 거야. 결국은 빅테크 업체들이 물어요. 당연히 그거는. 물론 이제 빅테크는 세계적으로 장사하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모든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뭐 예를 들어 이거 프리미엄 이거 예를 들어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올립니다. 뭐 이렇게 올리겠네. 결국은 그렇게 되겠네요. 하여튼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엔화는 단기적으로 엔화 강세 가면은 이거 조금 문제를 금융시장에 크게 일으킬 것이고 그렇게 보면 작년 2024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트럼프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할 건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서비스 물가는 쉽게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재화 가격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금리 내릴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의 영향력까지 꺼져가면 현재 주식시장의 상당 부분은 미국 금리를 추가로 2번 반 정도 내릴 거야 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22년도의 파국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작년도 10월 달에 경험했던 금리 안 내리는 거 아니야? 했던 그 어떤 흐름 있잖아요. 그거는 당할 수 있다. 22년도의 파국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금리를 세게 올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일본과 관련된 문제, 일본 엔화와 일본 채권의 연관에 의한 일본 엔화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결국은 안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시장에 들어올 경우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바탕으로 유지되던 시장에서의 흔들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회색 코뿔소로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유럽에서 미국 채권을 흔들기 시작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 네, 심각했기 때문에 스카페센트가 갑자기 나와서 왜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요? 하지 마. 아니야, 괜찮아. 좀 숨 좀 고르 쉬고 숨호흡 한번 하고 얘기 다시 하고 생각 다시 합시다. 이건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스카페센트는 언제 항상 이렇게 급했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 급했습니다. 자, 이 정도 급했다는 건 문제가 생겼다는 건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미국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미국 국채가 금리가 여기서 하향 안정되면 됐네, 살았다, 괜찮네 이런 거고, 금리가 더 튀어? 만약에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4.5%?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그러면 그러면 조집니다. 우리 조져요. 자, 아까 그 표에서 노르웨이가 지금 몇 프로 정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노르웨이가 왼쪽에 그 왼쪽 밑에 하단에 똥색이야. 노르웨이가 보니까 3.3% 들고 있네요. 요거가 가장 위험하죠. 예, 요거 가장 위험하고, 스위스랜드는 어쩔래나? 스위스랜드는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잘못 봤네. 2.3% 같네요. 잘못 봤어요. 2.3%고 2.3%고 그 다음에 아닌데 3.3% 맞는 것 같아요. 3.3% 맞는 것 같아. 3.3% 맞는 것 같아. 네. 타이완이야? 타이완이구나. 미안. 네, 2.3%고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요쪽 있잖아요. 요쪽이 지금 4%대 갖고 있는데 얘들이 이걸 어떻게 흔드느냐. 실제로 팔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함부로 팔진 않는데 그러면 같이 죽자는 얘기니까. 예, 죽자는 얘기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키를 가지고 이걸 키로 주고 흔들 수는 있어요. 흔들 수는. 예. 흔들 수는 있어서 그걸 흔들 것이냐 안 흔들 것이냐가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되었건 요 그 하나증권 강제구 팀장님 이거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침에 시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금리다. 금리를 잘 지켜보자. 금리가 안정이 되면 괜찮다. 주가가 떨어져도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 근데 만약 금리가 더 튀면 주가가 올라도 이렇게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고, 샌디스크는 급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은 올랐다는 점. 이 회사들은 다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회사라는 점은 위로 상황이 되겠지만, 미국의 레버리지 상황에 따라서 외국에서의 돈 찾기가 시작이 되면 돈 찾기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주식은 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라는 측면도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